고려왕비실록. 남편과 아들이 유배를 갔지만 본인은 궁궐에서 지낸 성평왕후 임씨. 최충원을 제거하려다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 희종왕영. 희종왕영은 고려 제21대 왕으로 제17대 인종의 손자이고 제18대 의종과 제19대 명종의 조카였으며 제20대 신종의 맏아들이고 제22대 강종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처음 시호는 정종이었는데 만일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고려에는 한글로 정종이라는 묘호를 가진 왕만 3명이 될 뻔했는데 선정태후 김씨의 소생이며 동생으로 양양궁 왕서, 경령공주, 효혜공주가 있었습니다. 즉위 전 종실인 왕후의 딸을 태자비로 맞으려 했지만 권력 강화를 위해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드릴 욕심에 가득 차 있었던 최충수의 겁박으로 무산되고 그의 딸을 왕후로 맞이할 뻔합니다. 그러나 최충원이 이를 막고 결국 형제간의 고륙 상쟁을 벌여 그 과정에서 최충수가 죽으면서 없던 일이 되었는데 왕자 시절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과오를 모르니 모두 언급해주길 바란다고 신하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신 집권자 중 최악인 최충원을 제거하려고 시도했음을 생각해보면 왕자 시절부터 명군의 조짐이 있었는데 1200년 19세의 젊은 나이에 왕태자로 책봉됐다가 아버지 신종으로부터 선의받았습니다. 1204년 어머니를 태후로 높였고 8세의 맏아들인 왕지를 왕태자로 봉했는데 최충원이 내세운 임금이라 아무 권력도 없었으며 국가의 주요 중대사를 처리하는 데 최충원한테 끌려다녔습니다. 1208년 최충원이 새로 지은 암자 모정에서 새 암자를 축하해주고 시를 나누었는데 희종은 천자의 사랑을 받는 최충원의 지위를 찬양하고 빛나게 해주는 도구라 최충원이 길을 헐고 십자각을 지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제2 초반에는 이렇게 최충원의 말을 잘 듣는 군주로 보였으나 속으로는 최충원의 전횡을 고가워하고 최충원을 치려하고 있었습니다. 희종 7년인 1211년 12월 희종은 별궁인 수창궁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최충원 역시 이를 보기 위해 수창궁에 와서 왕을 아련했습니다. 희종이 편전에 들어가자 최충원도 노영희 등 수하들과 함께 떠나려 했으나 중관들이 최충원 무리에게 임금이 내린 술과 음식을 주겠다고 하자 이 말을 믿은 최충원과 수행원은 궁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충원의 권력은 이미 왕을 능가했으나 형식적으로는 왕의 호의를 대놓고 거절할 수는 없었고 자기의 꼭두각시에 불과했던 젊은 임금 희종이 감히 자신을 죽이려 했으리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궁궐 안으로 들어간 최충원을 기다리고 있던 건 왕중명 및 승려 10여 명과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이 최충원의 수하들을 죽인 다음 최충원도 마저 죽이려 들자 놀란 최충원은 편전으로 뛰어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희종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편전의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다급해진 최충원은 급하게 지주사 방의 문 사이에 숨었고 승려들은 흩어져 최충원을 찾았지만 최충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방의 김약진, 최충원의 사돈인 지주사 정약첨 등이 급보를 듣고 다급하게 수창궁으로 와서 승려들과 싸움을 벌였는데 노영희가 최충원을 데리고 나와 지붕에 올라가 우리 공은 무사하다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약진이 임금이 있는 별궁에 사병인 도방 6번을 투입해 최충원을 데려가면서 최충원 제거 작전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고려사에는 수창궁 사태의 주동자가 희종이란 직접 언급은 없지만 이 사건이 희종이 있는 궁궐에서 발생했고 희종이 최충원을 도와주지 않은 점을 보아 최소한 살해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최충원은 그동안 많은 암살 시도를 겪었지만 이번만큼 본인의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도는 없었는데 여기서 왕에 의해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왕을 죽이지 않은 최충원의 정치 감각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으니 당연히 화는 났겠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반대로 칼을 휘두르면 정치적 위험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충원은 진상 확인을 한 다음 왕준명 등 실행자만을 유배시키고 희종은 폐위시킨 뒤 그보다 29세나 연상인 사촌형 한남궁 왕후를 옹립했으니 그가 바로 고려 제22대 임금인 강종입니다. 이로써 강종은 최충원에 의해 패퇴자가 되었다가 다시 최충원에 의해 왕으로 옹립되는 웃지 못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후 최충원은 희종을 강화도로 유배 보냈다가 자연도 다시 교동으로 옮겨가며 유배시켰습니다. 이때 최충원의 부하가 희종을 찾아가자 그는 자신을 죽이러 온 줄 알고 매우 놀랐으며 희종의 재산이 고작 쌀 6가마가 전부인 것을 부하가 확인하고는
최충헌에게 딱한 사정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충헌이 딱 잘라 거절해 희종의 처우를 개선하지 않았으니 상당히 고달픈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유배당한 처지이지만 표면적으로는 태상왕에 봉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23대 고종 제위 연간에 사망한 최보순 묘지명에는 아직 살아있던 희종을 대상왕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고종이 희종의 아내 성평왕후의 시호를 올릴 때 희종을 상왕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1219년 4월에 그의 삼녀 덕창공주가 최충헌의 아들 최성과 혼인하면서 개경으로 돌아오는데 고려 왕실의 종래운 풍습이 고착화된 이후 최초로 공주가 조궤운을 한 사례였습니다. 희종은 1219년 4월에 왔는데 최충헌은 같은 해인 1219년 9월 20일에 사망했으니 두 사람이 다시 만났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록이 없으니 과연 사돈댁을 어떻게 생각했을지는 본인들만이 알 것입니다. 최충헌의 사돈이 된 그는 8년간 개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나 1227년에 희종복의 시도가 발각되면서 다시 인생이 꼬이게 됩니다. 고려사 최후 열전에는 당시 집권자 최후가 아끼던 무신 노지정, 금희, 김희재, 주연지가 모의에 최후를 죽이고 희종을 복위시키려 한 것입니다. 최후가 주연지의 집을 조사했을 때 주연지가 희종에게 보낸 밀지가 발견됐는데 음모가 발각되자 가담자들은 삼족이 몰살당하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최충헌과 마찬가지로 희종을 시해할 수는 없었던 최후는 희종을 제거하지 않고 다시 강화도로 얼마 후 교동도로 거듭 유배시키는 데에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최후와 사돈을 맺지 못해 개경으로 돌아가지 못하다 1237년 근처 절인 법천정사에서 자연사를 했는데 중간에 개경에서 진행 기간을 빼도 향년 57세로 죽은 사람이 유배만 18년을 살았습니다. 사후에도 개경에 돌아오지 못하고 강화도에 묻히는 박대를 받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잘 보존된 왕릉에서 쉬고 있으니 이 또한 세용지 마라 할 만합니다. 최씨 정권기에 집권한 고려 군주들 중 그나마 최충헌에게 정면 승부를 걸었으나 무참히 실패하고 꽤나 고단한 삶을 산 임금입니다. 최충헌 묘지명에는 희종을 최소한으로만 언급했는데 희종이 시도한 본인 제거 작전을 희종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식으로 대충 우대해준 뒤 강종으로 넘어갑니다. 희종이 몇 번씩 유배되었던 교동도는 희종 외 연산군, 광해군, 임해군 등 고려부터 조선까지 주요 왕족들의 유배지였으며 희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교동 경원전지는 교동도 북쪽면 고구리에 위치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왕태자 책봉교서에 따르면 빼어난 자태와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고 하는데 드라마 무인시대에서는 정태우가 역할을 했습니다. 희종의 복위를 도모한 주연지. 위에서 본 것처럼 1211년 최충헌에 의해 폐위되어 강화도로 유배된 희종은 자란도로 입배된 후 1215년 교동도로 옮겨졌지만 1219년 조카인 고종이 최충헌에게 부탁해 유배에서 풀려 개경으로 돌아왔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희종은 딸 덕창공주를 최충헌의 아들 성과 혼인시켰는데 정비소생의 공주가 종실이 아닌 사람과 결혼한 유일한 일로 이 일로 희종은 말년이 무사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전남 영광 출신 금강사 주지 최산보는 조카 최광효와 함께 약탈을 일삼았는데 하루는 최광효가 소를 훔쳐 잡아먹다 들켜 현관에게 쫓겨 도망가자 금강사를 나와 주연지로 이름을 바꾸고 개경에서 점술사로 처신했습니다. 음양술수에 능해 그에게 점을 치러 오는 사람이 들었고 드디어 최후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는데 시름시름 앓던 최후의 아내 역시 이 소문을 듣고 주연지에게 점이나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서인이 내일부터 기도를 드리면 열흘이 지나지 않아 우환이 없어질 것입니다. 최후는 반신반의했지만 약으로도 낫지 않았던 병이라 믿지 않을 수도 없었는데 최후의 아내 정씨의 병은 한참 아프다가 호전됐다 다시 앓던 병이었지만 주연지가 기도하면서 이래도 되지 않아 쾌유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연지는 최후의 신임을 얻어 측근이 되어 세도를 부리며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술승 도의를 제자로 삼아 점을 핑계로 부인들을 능욕했습니다. 기거사인의 벼슬을 하는 이석광 부인을 겁탈했을 때 백성들은 이석광을 미친 사람 취급할 정도였는데 꼬리가 길면 잡히듯 주연지가 여색을 좋아한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도 감히 아무도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일전에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배웠습니다. 상이 흐려져 자리를 잃을 기운이 역력하옵니다. 그리고 진양호 어른에게는
왕후의 상이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천명이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최후는 천기를 누설치 말라는 주연지의 말에 홀린 듯 깊은 생각에 빠졌는데 임금의 자리는 생각지도 않았고 지금 자신의 지위보다 더 좋다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최후는 주연지를 점술가로 신뢰에 가까이 두었지만 자신에게 임금이 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가기 시작했는데 혹시 주연지가 자신을 꿰어 역모를 부추겨 제거하기 위한 계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일로 두 사람의 사이가 조금씩 벌어졌는데 주연지의 세도와 교만함에 주눅 들어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주연지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무고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그물에 최후의 오른팔격이었던 김희재, 상장군 노지정, 대장군 금위 등이 죄 없이 쌓이고 말았는데 주연지는 남해로 유배되었고 일족은 멸문되었지만 주연지의 집에서 발견된 서찰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과 땅에 명세하여 사생을 같이하고 아버지로 섬기겠다. 발신인이 없는 서찰을 본 최후는 전왕이 보낸 것으로 단정하고 남해로 유배 보낸 주연지를 물에 던져 죽이라고 하명했고 주연지의 제자 도희를 잡아들여 혹독한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지정, 금희 등도 유배된 후 바다에 던져져 죽임을 당했고 전라주도 순문사로 있던 김희재는 아들 셋과 함께 바다에 스스로 투신했습니다. 1227년 3월 정권 다툼에 의한 참소로 희종은 강화현에 유배되어 교동도로 옮겨져 1237년 용유도 법천정사에서 승하한 비운의 왕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성평왕후 임시 고려사 권팔 18 열전 권제1 후비 희종 후비 성평왕후 임시 희종의 후비 성평왕후 임시는 종실인 영인 후 왕진의 딸로 희하여 성을 임시라 불렀다. 희종 7년에 책봉하여 한평궁주로 삼았는데 그 책문에 이르기를 짐이 듣건대 주역에서 땅에 힘고논을 예찬한 것은 그것이 하늘의 도에 짝하는 까닭이요 시경에서 후비의 덕을 칭송한 것은 그것이 왕화의 근본을 밝히기 때문이라 하였다. 그런 까닭이 도산씨가 우에게 시집오자 하여 왕업이 흥하였고 태임이 왕기에게 시집오자 주 왕실이 성하였으니 대개 아름다운 내조에 기대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공에 이른 것이다. 이 일들은 예책에 실려 길이 후세의 규범이 되어왔다. 짐이 삼가 천명을 받들어 왕위 굉비를 이어받아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림의 집안을 먼저 한 것은 인륜의 뿌리를 중히 여긴 까닭이다. 하늘로부터 합하여졌으니 어찌 군자의 좋은 짝이 없으랴. 아, 그대 원비 임시는 하늘의 별자리가 빛을 나누어주고 은하수가 아름다움을 길러주며 일찍부터 엄숙하고도 온화한 덕을 드러내었을 뿐 기울거나 치우친 마음은 없었다. 짐이 차원번에 있을 때에 좋은 짝이 되었으며 왕위에 오르고서는 왕업을 더욱 도왔다. 진실로 궁중에 들어간다는 길몽이 들어맞아 그 상서가 길이 나타났으며 훌륭한 아들을 얻는다는 태몽이 과연 부합하여 그 후손을 창성하게 하였으니 어찌 다만 한 집안의 경사이랴. 참으로 생각하건대 나라의 광영이다. 이미 그 부덕이 이와 같건을 마땅히 은혜의 표시를 특별히 두텁게 내려야 할 터이니 이에 자코를 내려 궁정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이제 아무 관직에 있는 아무개를 보내 부절을 가지고 예를 갖추어 책명을 받들어 그대를 왕비 한평궁주로 삼는다. 아, 몸소 근검으로써 몸을 지키고 법도를 따라 제사를 받들 것이며 마땅히 그에 경복할 것을 생각하여 혹시라도 불경하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왕후는 창원공 왕지, 실영후 왕위, 경원공 왕조, 대선사 경지, 충명국사 가금, 안예태후 및 영창 덕창 가순 정인의 궁주를 낳았다. 고종 34년에 흥서하자 소릉에 장사 지내고 시호를 올려 성평왕후라 하였다. 그 책문에 이르기를 공이 높으면 예를 두텁게 하여야 하며 덕이 성하면 시호를 중히 하여야 하니 이에 고전을 상고해 큰 경사를 바칩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대행왕후께서는 종실의 영제이시자 왕가의 따님이시니 성왕께서는 그 왕후가 될 상이 있음을 아시고 후궁에서 기르게 하셨습니다. 상왕께서 맞아들여 왕비로 삼으시어 후궁을 맡기시고 나라의 재원을 여럿 낳아 짐의 짝이 되게 하였습니다. 꿈인 양 잠깐 사이에 세상을 떠나시니 비록 천추의 애통함이 있으나 자손들이 많으시니 만세에 전하는데 부합할 것입니다. 무릇 이빈의 공의 어머니의 가르침에 말미암은 것이거늘 어찌 수를 다치어 누리시지도 못하고 곧 세상을 버리게 되었는지요. 캄캄하여 어디에 묻기도 어렵고 막막하여 물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옛적에 여러 험난한 일을 거치며
마음에 노고가 쌓여 그로 인하여 병이 되었는가 두렵습니다. 헛되이 갈데없는 눈물만 흘리면서 썩지 않을 그 아름다움을 추모하고 선양할 뿐입니다. 삼가 암흑관직에 있는 암흑의를 보내 책무를 받들고 시호를 올려 성평왕후라 하오니 하늘 위에 계신 영령께서는 굽어 살피시어 이 아름다운 책봉에 응하소서. 성평왕후 임씨는 북에는 현종의 후손으로 정간왕계인데 정간왕의 삼남 왕형, 왕형의 장남 왕정, 왕정의 장남 왕성, 왕성의 차남 왕진 성평왕후로 이어집니다. 성평왕후는 동성혼을 피하기 위해 모계를 따라 임시라 했는데 이는 외증조모 공예태후의 성씨를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성평왕후는 명종의 외손녀로 명종 연희공주 성평왕후로 이어집니다. 아들 5명, 딸 5명을 낳았다는데 그중 맏아들 창원공 왕진은 태자이고 맏딸 승복공주는 아내태후입니다. 차남은 실영후 왕의, 삼남은 경원공 왕조, 사남은 대선사 왕경지, 오남은 충녕국사 왕가등이며 자녀는 영창공주, 3년은 덕창공주, 4년은 가순공주, 5년은 정희공주입니다. 성평왕후와 희종이 언제 결혼했는지 알 수 없지만 고종이 올린 시책문에 따르면 성평왕후는 상왕의 왕후가 되기 전에 성왕이 궁궐에 데리고 왔다 하니 희종의 태자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희종은 태자가 되기 전부터 결혼했던 아내가 있어 희종이 태자가 되자 자연히 아내도 태자비가 됐지만 최충수가 자신의 딸을 태자비로 만들기 위해 이희종의 아내를 내쳤습니다. 결국 태자비는 폐비됐지만 최충수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진 못했는데 공석이 돼버린 태자비 자리를 신종이 성평왕후를 뽑아 희종에게 중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굴려들어온 돌인 성평왕후는 꽤나 위태로운 위치에 있어서인지 늙은 시아버지 신종이 양위하고 남편 희종이 즉위한 뒤 원비가 되었지만 궁주호는 7년 뒤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식적인 왕후가 되었지만 남편이 수창궁에서 최충원을 사살하려다 실패해 반대로 강제 퇴위를 당해 현재의 인천으로 남편과 맏아들이 유배되었고 본인만 본궐에 남게 되었습니다. 성평왕후는 궁궐에 남겨진 이유는 아마 차기왕이었던 강종의 아내이자 태자 고종의 어머니인 원덕태후의 조카딸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후 고려 몽골간 전쟁이 일어나자 조정은 고려 궁지로 천도했고 왕후 역시 따라갔는데 강화경을 나가지 못하고 죽었으며 사위 고종이 시호를 올렸는데 무임시대에서는 최민서가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고려왕 비실록은 남편과 아들이 유배를 갔지만 본인은 궁궐에서 지낸 성평왕후 임씨였습니다.